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재미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죠? 네. 여기서 주최한 건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 이동성 진단과 대안 모색. 흑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네. 제목이 참 재밌죠? 여기서 얘기하신 분이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지내신 박재완, 현재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수저 계급론이 통념으로 굳어진 현실과는 달리 실제로는 우리 사회 소득계층의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 작은 게 아니라 크대요.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는 진위계수와 분위별 상대 소득 비중, 소득 점유율, 상대 빈곤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선진국 평균과 가깝다. 헬조선이나 금수저 주장의 근거는 약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저론을 완화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고 경제 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그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아니 이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조작이 된 걸 봤길래? 조작이 된 걸 본 게 아니라 본인이 그 통계를 잡아냈다니까. 자기가 이 진위계수와 분위별 상대 소득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봤더니만 선진국이랑 우리나라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의 집중도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이 누구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분이 직접 발표한 아주 기초 로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떤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소득만 놓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산 아닙니까? 그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네. 이것 때문에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재 벌고 있는 소득만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선진국이랑 별 차이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요. 이날 세미나에서는요.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정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요. 20년 전보다 세대별 사회 이동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거든요. 1990년대 청년층. 제가 포함되어 있죠. 1966년에서 75년생. 요 때를 비교했을 때와 최근의 청년층. 1987년에서 1994년생. 박 PD가 여기 포함되나요? 저는 둘 다 아닌데요? 낀 세대네, 낀 세대. 낀 세대인가요? 아니 뭐 박 PD 맨날 자기 어리다고 이렇게 주장해왔잖아. 여기도 안 끼는군요. 네. 아무튼 이 두 청년층을 비교해 봤었을 때 부모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는 상향 이동 비율이요 12%포인트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높아진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직장을 얻는 하향 이동 비율 이것도요 8%포인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잘나야 애들도 좋은 기업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데도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기재부 장관을 지냈던 이 박재완 교수께서 이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진짜 저희는 이 박재완 교수의 주장 너무나 황당한데 로 데이터를 구하는 대로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가 통계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5가지 비법 얘기했잖아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통계는 조작이다.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통계 거짓말 그때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뭐라고 달아놨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선 수저 계급론 같은 거 보이지 않는 해분 조선이고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헬 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네. 진짜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에 저희가 그 서강대 교수님 성함이 남성일 교수님이었었나요? 그때도 제가 학교 망신 다 시킨다고. 근데 이 양반도 지금 성균관대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한 네티즌은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 이동 가능성 크다고 치자. 그렇지만 현실을 봐라. 중상위권은 하위계층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만 많지 최상위권은 고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거든요. 네.
국민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오히려 교수보다 더 정확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예전에 봤던 글이 생각나요. 경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정 관료를 지낸 사람들, 그리고 청소부,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향후 10년 뒤에 경제 상황을 전망을 했대요. 근데 진짜 10년이 지나서 딱 까봤더니 누가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청소부죠. 그러니까요. 청소부 하셨던 분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내놨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현실에서도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 글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봐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 뭐 직장인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전망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문가 나부랭이 또는 행정관료 이런 사람들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전문가 절대 아니죠. 저희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쁘게도 어제 시원스쿨 당첨자 5분한테 쿠폰을 싸드렸거든요. 네. 쿠폰 싸드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이 명사수가 돼가지고 뭔가를 맞추는 그런 느낌.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예. 저는 그거를 잘 맞춘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공감이 안 되네요. 저는 군대에서 총잘 써가지고 휴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옆에 있는 애가 제 관역에다 쏴가지고. 그래요? 구멍이 몇 개가 더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니그왁스의 오디박스 있죠? 네. 여기 10분한테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문제는요. 저희한테 기초 정보를 보내주신 분이 9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이 그러면 아직 못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요. 9분한테만 선물 배송이 시작됐고요. 한 분한테는 지금 배송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오디박스에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대요. 왜냐면 제품이 지금 동이 났다는 거야. 이거를 계속 저희 선물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 누군가 하면요. 팔손이 나무 대화명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저희한테 그때 말씀드렸었던 기초 정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안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응모하신 분 중 그 다음 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도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희 윗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윗집에서요? 가끔 화장실에서 뭔가 냄새가 나.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 난다고. 가서 보면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세대 안에서 이렇게 흡연에 따른 담배 연기 갈등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거 좋네요. 국토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 승강기 이런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이 돼 있는데 베란다, 화장실과 같이 세대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을 경우에 사적 영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었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대 내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서 실내 간접 흡연을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거죠. 먼저 입주자들에게요. 베란다, 화장실과 같은 세대 내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같이 관리 주체가 입주자에게 간접 흡연 중단 또는 금연 조치 권고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하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중단 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개정안이 오늘 딱 공표가 됐는데 전직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을 해보셨다는 분이 실질적인 의견을 내주셨어요. 어떻게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환기팬으로 이 담배 연기가 퍼지는데 만약에 1층에서 피우면 6, 7층까지 그냥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12집에서 14집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관리소가 방문을 했을 때 문을 열어주겠느냐는 겁니다. 열었다 하더라도 담배 피우셨어요?
물어보면 과연 피웠는데요? 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분의 경험상 99.9%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즉 2층, 3층, 4층, 5층, 6층 모두가 혐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피워도 안 피웠다고 잡아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담배 연기가 나오면 바로 경고등 터지는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을까요? 돈이 또 들겠죠. 아이 뭐 돈이 들더라도 저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간접 흡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우리 애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저희 아파트 분들을 보면요, 아직까지 이렇게 세대 내에서 피우는 분들은 못 본 것 같고요. 그 주차장 근처, 쓰레기장 근처 이쪽에서 모여서 피시는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희 신문사 다녔을 때 국장이나 뭐 위에서 지시를 해서 다른 신문사에 있는 후배들 스카우트하는 경우들이 보통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물어보죠. 얘 데리고 오면 연봉 얼마나 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회사에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까지 다 합쳐서 대략 얼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서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냥 연봉만 딱 떼내가지고 상여금이랑 분리해서 얘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연봉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상여금까지 다 해가지고 대략 얼마 받고 있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박 PD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 받고 있잖아요. 상여금을요? 공을 하나 빼야죠. 그럴까요? 아무튼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런 상여금을 보통 얘기하는 연봉에 포함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법적 공방이 벌써 몇 년째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판결이 조만간 날 예정이라고 해요. 뭔 얘기냐면요, 기아차 근로자들이요 정기 상여금 등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제기했던 소송의 1심 선고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선고에 따라 기아차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가 술렁일 가능성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저는 대기업 정도 되면은 당연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봉하면 상여금 다 포함해서 얘기하지 누가 상여금은 떼고 얘기합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기업에서는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럴 때 더 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요, 지금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요, 정기성, 인류성, 고정성 등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기아차의 정기 상여금이 결국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상식에 부합한다는 얘기인 거죠. 관심의 초점은요, 과연 재판부가 새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한 전부 소급 아니면 일부 소급이 필요하다, 어떤 거를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그 여부라고 합니다. 현재 노조는요, 상여금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거분까지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전부 소급을 명령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측에 패소하는 거예요, 기아차가. 이렇게 되면 최대 기아차는요 3조 원가량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1심 판결 결과이기 때문에 당장 기아차가 이 막대한 재원을 모두 마련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판결 시점부터 이 예상 비용을요 회계 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계가 바뀐다는 거죠. 지난해 상반기 분기당 평균 약 4천억 원 정도였던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고려하게 되면요 3조 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발행하려면 2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하군요. 기아차의 단기 순손실도 비슷한 규모로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아차의 지분율이 33.8%를 가진 현대차도 이 지분법에 따라 적자를 지분 비율만큼 떠 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판결이 현대차 그룹의 도미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누가 낼까요? 기업에서 내겠죠.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한테 광고를 받는 그런 경제지 위주의 신문들이
이런 얘기를 낸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줘야 될 거 지금 안 주고 있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저 같으면요 이자까지 쳐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또 그 지겨운 귀족노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노조가 귀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 어느 정도 돼요? 예,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공휴일이 하루가 늘어나면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요 이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났을 때 국내 여행으로 쓰는 비용, 그리고 하루 늘어났을 때 해외에 가서 쓰는 여행비,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안에서 쓰는 게 바깥에서 쓴 것보다 약 4배가 높다는 추산이 나왔어요.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해외여행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반대란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공휴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수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인 거죠. 아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휴가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를 보면요, 공휴일 수와 관광 지출액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월별 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에 월 평균 1인당 국내 여행 지출액은 약 919억 원이 늘어나고요, 해외여행 지출액은 약 337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이 됐어요. 오호. 이를 반영할 경우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공휴일이 하루 더 많아지면 국민이 한 달 평균 지출하는 국내 여행 비용이 약 400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하. 이 가운데 국내 당일 여행 지출액은 57억, 국내 숙박 여행 지출액은 344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해외여행 지출액은 약 14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됐지만 해외여행을 위해서 국내에서 여행 상품이나 여행 준비물을 구매하는 부분 등이 포함된 만큼 일부는 국내 지출액도 포함됐다는 게 관광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과거 통계를 반영할 때 해외여행 지출액 중에 약 32억 원 정도가 국내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물건이나 용품은 국내에서 산다, 요런 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는 국내 여행 지출액 400억 5천만 원과 해외여행 시 국내 지출액 32억 원을 합한 432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공휴일이 하루 늘면 내수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불쾌한 기분, 바가지 요금,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번 어디 보니까요 해수욕장에 해변가에 텐트를 치는데도 돈을 받더라고. 예. 그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쌓여있는 공유지인데 예. 거기에 노인회나 뭐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여기 텐트 치시려면 돈 내세요. 돈을 뜯어가는 거야. 그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네들이 갖다 놓은 파라솔 밑에서 돈 내라 이러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남이 가져온 텐트를 치는데 돈을 내라고요? 그러니까 텐트 치는데도 돈을 내라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폭우가 오기 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계곡이 말라버려가지고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글렀어요 그랬었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다시 계곡에 물이 막 넘치니까 사람들이 또 급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나 그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자릿세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런 것들 단속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니 국내 여행을 저희 얘기 듣고서 갔다가 바가지 온팡 쓰고 저희를 욕을 할 것 같아. 아유 설마 저희한테 욕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오늘 공휴일 얘기하다 보니까요 최근 페이스북에 화제가 되는 포스팅이 하나 있거든요. 다가오는 14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올해가 아닙니다. 2년 전에 나왔었던 얘기를요 지금이야 올려놓으신 거예요. 기분이라도 좋으시라고. 그 포스팅 붙인 분은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기분이 더 나빠지던데. 거기다가 심지어 앞에 속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14일 날 임시 공휴일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우절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오늘 말복이더라고요. 입시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야.
왜 부자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가는 걸까? 항상 싸우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또 수시와 정시 찬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입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봤어? 입시에 대한 답답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만화야. 현실 고발뿐 아니라 중하위권 입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헌정 만화이기도 해. 입시 유감? 유료 웹툰이야? 아니, 입시 유감은 무료 웹툰이야. 대중들이 입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대. 검색창에 입시 유감을 쳐봐.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네.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셨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1984년, 1989년 뭐 이렇게 방문하셨더라고요. 근데 당시 바오로 2세가 보여줬던 소탈하고 인자한 모습, 이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TV 생중계로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바오로 2세가요, 이때 보여줬던 이런 인자한 모습과는 달리요, 행동하는 교황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행동하는 교황.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뭐냐면요, 2003년 3월 12일 날 바오로 2세는요 아주 의미 있는 미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미사를 열었냐면요, 지난 2000년 동안 카톨릭 교회가 저지른 죄를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담긴 미사를 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중세 종교재판 있죠, 그리고 십자군 원정, 유태인 박해, 아메리칸 인디안 학살 방조, 아랍 세계에 대한 약탈, 기독교들의 분파, 여성에 대한 억압, 총 7가지에 대한 잘못을 참회했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요, 교황은요, 무오류설 아시죠? 오류가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무오류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분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절대 실수 같은 거 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근데 바오로 2세는요, 무오류설을 직접 부인한 거예요. 교황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2000년 전 잘못은 이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당시 교황청 대변인조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의미심장한 행동으로 각 교회나 신자 개개인이 그 중요성과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박 PD 얘기처럼 바오로 2세가 자신의 재임 시절에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잖아요. 7가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전임 교황들이 했던 일을 왜 사과를 했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사과도 국내에서 엄청난 화제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서 직접 사과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이 더는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요 앞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감동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과 중 다음 내용, 가장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게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아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편하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그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발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쌓아놨던 얘기 다 하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거를 왜 전임자가 자기가 재임 중에 했었어야지
왜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바오로 2세도 본인 스스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나중에 엄청난 존경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사과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국가가 자신들 그 피해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피해자들의 삶의 용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이 두 모습 있죠. 바오로 2세가 사과했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던 모습. 이거 배워야 할 사람들이 딱 있잖아. 너무 많죠. 딱 있는 게 아니라. 딱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나요? 그럼요.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네요. 저는 일단 생각나는 게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 과거가 한 일인데 벌써 다 시한이 끝났는데 왜 지금 들먹거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친일파들 아니 이거 벌써 해방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왜 과거를 들쭉거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분들이 이 바오로 2세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좀 궁금해요. 왜 들쑤셔 나가지고 난리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만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는 2명이 더 추가됐잖아. 누가 추가됐죠? 이명박근혜라고 하죠. 그렇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너무 더워서 아마 다들 고생들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래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밤에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요즘 폭염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이 더위에 점점 익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뭐 저희 집이 단열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28도 정도로 에어컨 세팅 해놓고 살면은 그렇게 뭐 힘들진 않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힘들진 않겠지만 전기료가 부담되잖아요. 저희는 20만 원은 넘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그렇게 2년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단열이 잘 돼서 뭐 에어컨 실외기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로 해놓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원한 그래도 여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8도가 시원해요? 더울 것 같은데? 28도면은 그 밖에 나갔다가 들어서 땀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더운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28도 정도만 되면 딱 좋죠. 아니 그런데 태양광 발전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전기료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희 집에는 태양광 설치가 돼 있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저희 집은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많은 기사가 났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처음 틀었을 때 가장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뭐 제일 파워풀하게 돌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24시간 틀어놓으니까 또 그런 그 갑작스런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뭐 시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는 선풍기 한 대랑 에어컨이랑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여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선풍기를 그 다이슨이나 이런 비싼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륙의 실수 샤오미 제품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아니 샤오미 걸 쓴다고요? 샤오미에서 선풍기도 나와요? 그 굉장히 좀 그 앙증맞은 선풍기 하나 있어요. 어허. 요즘 이제 그 휴대용 선풍기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필수죠 요즘은. 예, 휴대용 선풍기도 1단부터 한 3단 정도까지 이제 강약 조절되면서 굉장히 조용해서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약간 대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USB 형식은 아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콘센트 형식의 충전식 전기 선풍기인데요. 1단으로 해놓으면은 그 틀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서 전 그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기 재우고 틀어놓을 때 그 선풍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건 충전해놓고 아무데나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편하고. 와하. 대신에 이제 그 샤오미 거다 보니까 110V에 220V 그 젠더 껴서 사용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사용해본 그 소비자 입장에서 뭐 부담도 안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샤오미. 괜찮네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진짜 대륙의 실수 그 버전만큼 가격이 싼가요? 제 와이프가 구매한 거라
제가 정확한 직접 모르는데요. 구매한 게 아니군요. 근데 뭐 제 와이프 성격상 비쌌으면 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아마 적정한 금액일 거라고 생각돼요. 저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싼지. 저는 28도로 세팅을 24시간 했는데 네. 전기료가 20만 원이 채 안 나온다. 예. 그게 좀 굉장히 새로운 정보인데. 저는 일단 그 스탠드형 에어컨 아니고 벽걸이형 에어컨이긴 한데, 예,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큰 단점을 얘기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예, 물론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에이, 그 정도는 그렇죠.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부엌에서 조리하고 이러면은 좀 덥죠. 예, 근데 뭐 참아야죠. 그 정도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대부분 밖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거를 모르고 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물론 거실 위주로만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그 정도로 해서 생활이 된다라는 거는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아닐까. 네.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그 에어컨도 혹시 대륙의 실수 뭐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에어컨은 이제 한국의 엘사. 엘사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멀리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요즘 좀 여기저기 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천안에서 또 편의점 포차 문의가 오셔서 예, 지금 계속 만나 뵙고 있고요. 3층에 상가 3층에 이미 자리를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걸 좀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좀 일찍 문을 열어서 오전에는 카페 형식으로 해서 커피도 판매하다가 저녁에는 그런 식으로 좀 판매를 하고 싶으신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니 그분 혹시 저희 방송 듣고 연락하신 건 아니래요? 방송은 제가 나중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네, 방송 아직 안 듣고 계신 분이셨었긴 했고요. 진짜라고요? 그냥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신 거 아닐까? 예,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나 뵙고 계속 이제 상담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신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오전과 이런 뭐 오후 그리고 저녁 야간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운영 형태를 원하시고 계시는 건데, 예. 참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분명히 그 시간대에 오시는 손님의 성격은 달라요. 성격은 다르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매장이 이렇게 고객들한테 심어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걸 다 포용하면은 좋겠지만은 어쩌다 보면은 둘 다 포용할 수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매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면 거기에 진짜 편의점 포차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하시는 걸로는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예, 그래요? 그 운영 형태를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운영 형태와 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어느 정도 부분만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오픈을 시켜드리는 게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편의점 포차가 2호점까지 있었나요? 2호점을 하시려던 분이 이제 그 가게를 파셨어요. 파셨다고요? 예, 가게를 이제 그 매매를 하셔서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다른 매장이 되기로 했고 이번 천안에 만약 하게 되면 그게 두 번째 매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호숫가 근처인데요. 서산 쪽에 서산요? 예, 서산 쪽에 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꿈 이야기, 꿈에서 멋진 해결책을 찾으셨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저번 주 예고편에 이어서 그 이번 주 본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런 꿈 이야기는 보통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이제 뭐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꿈에서 약간 좀 그 몰입의 연장이 됐었던 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보통 위인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 위인전 보통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부풀리기 식의 그런 얘기긴 한데 본 얘기는 실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게 연락이 와서 미팅을 계속 했었던 분은 그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예. 영양사 분이셨고 나이는 30대 중반의 미혼이신
예, 오. 그런 남성분이셨습니다. 어이? 남성이라고요? 예, 예. 보통 영양사 하면 여성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직업과 그런 성별 간의 그 약간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그 직업 특성상 약간 좀 여성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데 예. 예, 남성분이셨었고요. 어허. 거주하시는 지역은 이제 판교 쪽. 판교. 예, 성남의 이제 판교 쪽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하. 혹시 게임 업체 영양사분 아니실까요? 그건 아니었었고요. 급식을 하는 회사의 영양사 분이셨어요. 아하. 삼성, 에버랜드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식단을 짜주고 뭐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감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예,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이셨었는데 주말에 처음에 이제 뭐 시간을 잡아서 단국대 용인 캠퍼스 앞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만나서 미팅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당시에 원하셨었던 거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퇴근 후에 잠깐 들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운영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본인이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러한 좀 식음, 예, 뭐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가게였었으면 더 좋겠다. 아하. 예, 그러한 그 니즈 사항이 있으신 상태였었고요. 예. 창업 준비금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혼이셨었다 보니까 예. 결혼 대신 창업을 선택을 하셨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혼 대신.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약간 뭐 결혼할 때 약간 좀 도와주시는 뭐 금액이랑 본인께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모아주셨던 금액을 합쳐서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작업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한번 역전을 시켜놓고 그때 또 더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하.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셨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분의 단점이 본인이 영양사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약간 좀 그러한 부분이 이게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실제로 장사를 해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전혀 경험도 없으셨지만, 예. 저는 영양사니까 다 알아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너무 강하셨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커피 매장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매장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저런 매장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답식으로 이제 항상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그래도 뭐 몇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인데 그거 못 하겠느냐. 약간 그건 구멍가게고 나는 훨씬 더 지금 큰 영양사지 않느냐. 약간 좀 그런 좀 이미지를 풍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 짬밥은 우리가 뭐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먹는 이건 그냥 거죠. 가깝고 회사 그렇죠. 밑에 있고 네. 싸니까 먹는 건데. 네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 직접 이제 채용을 하시고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계실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점심 시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장 운영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본인이 나와 있을 수가 없는데 물론 사장님께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면은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안 계시면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제가 잘 설득을 시켜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강하셨어요. 아하. 네, 그래서 아니다. 뭐 지금 우리 영양사들도 뭐 실제로 뭐 매장에서 내가 뭐 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감독과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실랑이가 이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정말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은 그 퇴근 후에 잠깐 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직장 혹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근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또 창업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셨었는데 원하시는 수익 금액이 좀 컸어요. 얼마나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식당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직접 상주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경우에 그래도 한 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 이상을 바라시더라고요. 어허. 그 와중에 게다가 사실
본인이 상주하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면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니저나 이런 그렇죠. 분들 월급도 예, 줘야 그래서 되니까. 참 그 부분이 상충이 되지가 않아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포기를 할까, 예, 그냥 보류를 시킬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굳이 뭐 그거를 그렇게 창업에 본인이 올인을 해서 본인이 상주를 하면서 운영하실 수도 없는 매장을 그렇게 억지로 오픈을 시켜드리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던 그런 찰나였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던 끝에 정말 이제 그 꿈속에서 제가 유레카를 외쳤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같은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거든요. 예. 마침 그때 그 분당에 있는 서현역이 가장 그 발달되어 있는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서현역에 그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 매물로 나온 게 있었어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사장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도 되나요? 굳이 사실 뭐 상주를 할 이유가 없죠. 예, 왜냐면은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회원권을 보통 끊어놓고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퍼스널 트레이닝 해주는 이제 PT 강사들 혹은 이제 뭐 매니저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 사장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 금액이 적절했어요. 원래 예,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시설업이다 보니까 좀 크죠. 아무래도 200평, 뭐 3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약간 좀 그 이런 운동 기구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대신에 그 이후로 어떤 원재료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설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순수익률이 좋다. 대신에 단점은 초기 투자금이 높다. 예,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었었는데 예. 좀 괜찮은 적절한 금액대로 이제 그 해당 매장이 나왔었던 거죠. 그거를 안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게 이제 매칭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봤을 땐 결국에 요식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투자금과 그 기대하시고 계시는 수익률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심했었고 오토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한번 업종을 돌려보자. 영양사 분이시니까 요식업을 하고 싶으신 거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그 장사를 하는 데 있어의 장단점을 같이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한번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은 피트니스 운동을 하면서 간식을 주는 그런 매장인가요? 그렇진 않았었고요. 그냥 이제 그 헬스장이죠, 쉽게 말해서. 그 매장 자체를 인수를 하게끔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시고 이제 서현역 근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죠. 고민을 정말 오래 했다. 이제 현재 이제 뭐 그쪽 분도 이제 아실 테고 이제 많이 만나봤었으니까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이 매장이 가장 잘 맞을 것 같다 하면서 그 매장으로 이제 직접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죠. 사실은 나는 사실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운동도 안 좋아하고 헬스장도 가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러한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식으로 그 한 달권 혹은 뭐 1년권 이런 그 회원권을 끊고 운영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팔기 직전에 회원권을 막 뿌려놓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날라버리면 인수를 하신 분은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사기 전에 확인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확인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 소비자가 그걸 알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치과가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들어오는 그 매장을 사시는 분이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뿌려놓은 그 회원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러한 그 권리금과 연관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축소를 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 보통 요즘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는 회원 대장이라고 해서 그게 컴퓨터로 다 관리하지 않나요? 충분히 뭐 이중 정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하. 그러니까 숨기려고 한다라면은 그렇죠. 그걸 숨긴다고요? 충분히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야하. 그래서 뭐 이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조금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권을 팔고 있는 식당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그래서 뭐 한 끼 6,000원인데 식권 10장을 구매하시면 한 끼 5,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5만 원에 식권 10장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매장을 양도양수하기 직전에 식권을 막 뿌리는 거죠. 아이고. 한 끼 3,000원,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뿌리면은 그거가 뭐 장부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하. 매장을 인수를 했는데 매출은 안 일어나고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식권만 내면서. 아니 그런 분들한테 못 주겠다는 얘기 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잠재적인 내 고객이니까. 아하.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3,000원 주고 식권 구매하셨던 분이 다음에 식권을 5,000원 주고 구매하시냐? 안 하세요. 그러게. 네, 결국은 잠재적인 고객이 안 될 우려가 더 높아요. 네. 대신에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받으시는 건데,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야. 이 오피스 근처에 점심시간 위주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굉장히 좀 다수 있는 사례예요. 그거 진짜 꼭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예. 그거를 뭐 숨긴다고 하면은 알아낼 방법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매장에 꾸준하게 방문을 하시면서 실제로 식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보통 이제 멀리서 보더라도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예. 실제로 이제 계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랑 식권 내고 나가는 사람들이랑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중을 좀 나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양도 하는 경우는 뭐 카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상 매출 같은 경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증빙 자료로서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실제 매출이 이 정도가 나왔고 식권을 내가 봤을 때 몇 장 정도 하루에 이제 고객이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식권 손님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한 요 정도가 이루어지겠구나. 나중에 내가 식권 판매를 하면은 매출이 아울러져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가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사실 복잡하잖아요. 네. 그럼 아예 차라리 계약서를 쓸 때 네. 식권 매출에 관한 부분은 네가 다 덤터기 써라. 예. 어차피 네가 팔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식권을 만약에 덤핑 형식으로 판매를 해버리면은 단기간 내에는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식권을 그렇죠. 내시는 분들한테 식권 혹시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맞죠. 물어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당연히 원래 이제 식권이란 것도 정가가 어떻게 보면 정가라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뭐 5,000원에 구매를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식권 10장이 판매가 되면 나중에 또 10장을 구매를 할 테니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구매가 없는 거죠. 재구매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처음에 소셜 그 티켓들 예, 뭐 티몰이나 쿠팡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그 겪었던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하. 예, 뭐 처음에 이제 소셜 엄청 유행을 할 때 30% 50% 뭐 1+1 이런 식으로 쿠폰 막 뿌리면은 그것 때문에 손님들 엄청 와가지고 가게에서 되게 신났다가 그 이후로 정가로 구매를 하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럼 마진율만 줄어들고 손님은 바쁜데 직원들도 죽어나고 바빠 죽겠는데 돈은 남지 않고 그러한 이제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식당들에서 쿠폰을 그런 식으로 덤핑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예. 차후에 들어간 사람이 그 손해를 그대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계약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 매장에 사람이 많은 것만 바글바글한 것만 보고 야 여기 장사 되게 잘 되나 보다 이렇게 간주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게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권리금을 더 받으려고 장사가 더 잘 되게 보이게끔 꾸며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 내놓으시는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새로 집 부동산에서 손님들 데리고 올 때 집 청소라도 한 번씩 더 해놓으시는 것처럼 가게 파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장사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이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너무 많고 막 정말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면 계속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행복하죠. 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약간은 항상 이제 좀 삐딱하게 왜 이렇게 많지? 여기가 지금 뭐 혹시 뭐 행사를 했나? 저 혹시 공짜로 지금 막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체크를 하나씩 해보셔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예 매출 자료 자체를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포스 자료랑 카드 매출 자료 그리고 부가세 신고 자료까지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기도 하는데요. 예. 의미가 사실 없어요. 매출을 내가 속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예. 어느 정도로 속이시냐면은 하루하루 본인 카드로 30만 원씩 긁습니다. 자기 카드로 긁어요? 그렇죠. 예. 30만 원씩 긁으면은 물론 이제 카드 수수료 나가죠. 예. 카드 수수료 나가고 그리고 부가세 좀 뭐 더 나오겠죠. 매출이 더 올라가니까. 근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권리금을 조금 더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꼼수네요. 그럼요.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남는 장사죠. 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 자료 확인했는데 뭐 세금 낸 것도 다 확인했는데 매출 잘 나와요. 맞아요. 그것만 보면 맞죠. 숫자만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그러한 내가 받았었던 숫자와 매장을 방문했을 때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현금 매출. 이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카드 수수료나 아니면은 그 부가세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포스상 매출을 누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포스상 매출은 뭐 한 달 매출이 지금 700만 원인데요. 현금 매출은 보통 한 7대 3 정도 들어와서 뭐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매장들. 근데 어떤 매장은 저희는 식권은 현금으로만 팔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 매출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카드 매출이 700인데 현금 매출도 한 뭐 600 정도 나와서 매출은 1300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현금 매출은 증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순수히 이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겠네. 이 모든 거래나 계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중고차도 그렇잖아요. 네. 좋은 차가 시세에 반값에 나왔어. 그러면 그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시세 반값에 나왔을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 물에 빠졌다거나 그렇죠. 뭐 화재가 살짝 일어났다거나 예. 뭐 그러면서 걔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급하게 이민을 가야 돼서라든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낼 텐데 항상 최악의 경우를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현금 매출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제껴놓고 카드 매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이 카드를 긁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제시하는 매출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방문을 하셔서 정말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암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 거기가 24시간 매장이면 24시간 동안 계속 붙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고용하셔서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확인하는 알바생을 고용한다고요? 예. 그래서 뭐 시간당 뭐 이렇게 뭐 7,000원, 뭐 8,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를 주고 들어온 사람 체크해 달라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사실 정확하죠. 그리고 뭐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죽고 살기로 덤벼 들어도 성공하기 힘들까 말까 한 건데 그렇죠. 그 정도 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겠네요. 예, 그냥 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실제로 오픈하셔가지고 낭패 보실 바에는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피트니스 매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 피트니스 매장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당시에 운영을 멈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려져 있는 회원권이 없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였었고요. 대신에 예. 이제 단점은 있어요. 그만큼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장단점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거기가 멈춰 있었는지. 예,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시켜드렸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기존에 뭐 장사가 잘 됐었던 매장이었고 오랫동안 운영이 됐었던 매장인데 3년 이상, 4년 이상. 근데 해당 사장님이 그 이종격 투기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었었어가지고. 본인이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 근데 또 자본금도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마추어 한 40대 분이셨었는데 막 호주로 막 가서 막 운동하시고 이렇게 막 정말 운동선수들 스케줄처럼 어허. 따뜻한 나라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전지훈련 같군요. 예. 오키나와 가서 전지훈련 가시고 막 예. 호주 가서 운동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후배들한테 매장을 맡겨놓고 피트니스를 이제 맡겨놓고 그렇게 하시다가 다 각자 생업이 있는 상태였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새로 임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아,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현역 같은 경우는 뭐 분당에서 가장 뭐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고 뭐 오피스도 많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피트니스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피트니스에서 이미 뭐 기존에 거기 있었던 손님들이 다른 데로 이제 유입이 돼 있었던 상황이다. 예, 그러한 특이점은 있으니 참고를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매장이 매물로 나왔었던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회원권에 대한 양도 양수는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단순히 정말 시설에 대해서만 넘어가는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운동 좋아하시는 전 사장님께서는 이미 뭐 그 매장을 거의 손 놓으신 지 6개월 이상이 되셨었다 보니까 그 전까지 후배들에 의해서만 한 4개월 정도 돌아갔었고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제 월세만 나가는 거 그냥 적임자만 나타나면은 뭐 나는 하루빨리라도 넘길 생각이 있다.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이제 제안을 주셨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분께서 이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그럼 내가 이거를 인수를 하면은 하겠는데 어떻게 그러한 손님들을 내가 유입을 시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내가 자신이 없다. 왜냐면은 이제 뭐 본인은 어차피 퇴근 후에만 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저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내가 좀 어떻게 클리어하게 확인이 된다면 나도 이 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좋은 매장인 거는 나도 이제 공감을 하겠다. 예, 거기까지 이제 발전이 됐었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렸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같이 이제 제휴되어 있는 마케팅 회사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SNS 마케팅과 그리고 전단 마케팅 이러한 해당 매장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랜을 먼저 사전에 저희가 짜서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요. 권리금이 저렴한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많이 아끼신 만큼 초반에는 마케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테헤란로만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지나갈 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 보면은 식당뿐만 아니라 피트니스에 대한 전단지 굉장히 많이 나눠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산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러한 다른 피트니스에서 전단 배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기존 매장들만 운영이 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가 이제 누적되어 있는 게 있었다 보니 전단을 통해서 신규 고객이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당시에 인근 피트니스에서 뭐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돼 있었던 거를 뭐 오픈 파격가로 해서 오픈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어느 정도만 회원을 모집을 해 놓으면 기존에 그래도 장사가 잘 됐었고 그리고 가장 사실은 그 매장이 좋았었던 이유가 자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피트니스 중에 가장 자리가 좋은 매장이었었다 보니까 다시 영업이 재개만 된다라면 당연히 손님은 예전만큼 유입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이다. 그 부분으로 이제 설득을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도 같이 또 뭐 공감을 하실 수 있게 다른 매장에서 그렇게 마케팅을 했었던 사례를 충분히 설득을 드렸었고 또 그러한 결과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판단 끝에 결국 영양사 분이셨었고 30대 중반에 요식업을 하고 싶으셨던 영양사 분께서 결국은 피트니스 센터의 사장님으로서 창업을 결심을 하셨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피트니스 센터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코치, 유능한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운동선수 출신이라든지 뭐 체육과라든지 이렇게 인맥이 있는 분들이야 좀 쉽겠지만 영양사분은 그런 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러한 면접과 채용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끝까지 같이 도와드렸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내가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주방장을 채용을 하고 주방 뭐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하고 면접을 본다고 해서 뭘 알겠습니까 사실? 예, 예. 예, 그분의 경력이 적혀있는 이력서를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대로 이제 그거를 골라내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책임을 갖고 같이 진행을 해드리죠. 아하. 그래서 채용 과정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또 좋은 연이 닿아서 좋은 뭐 이렇게 코치들 많이 이제 채용할 수 있었고요. 채용은 그냥 순수하게 구인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아름아름 또 소개를 받고요. 아하. 또 직접 오픈을 하셔야 되는 사장님이 개인적인 인맥을 발휘를 하실 수밖에 없죠. 본인이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이렇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냐 저런 사람 없냐 통해서 또 소개도 받고 그 완전 이제 제3자 구인 광고를 통해서도 채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 마케팅 플랜을 꼼꼼하게 세우고 채용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제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예. 오픈을 예,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 전단지에 네. 그 슌니 얼굴 딱 한 달만 박아서 허락을 받고서 예.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비싸지 않을까요? 예. 아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찌라시나 이런 데 많이 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명한 모델급 일반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공짜로 여기서 운동만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은 그 피트니스 센터가 엄청 유명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찌라시는 약간 틀린 게 있는데요. 예. 예, 공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운동을 시키죠. 아 돈을 주고 그분들 예. 맞아요. 그럼요. 예, 예. 예.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해주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 그분은 운동하는 게 일을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네, 매장을 홍보해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성공 보수를 드리는 거죠. 아 예. 그런 일들이 많나요?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서는 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 아하. 편이고요. 뭐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술집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러니까 식당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좀 사람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셀럽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예. 셀럽들을 많이 좀 부르는 편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마케팅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아. 그게 이제 너무 노골적이고 조금 약간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잘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누가 봐도 아 저거 마케팅이구나 근데 되게 재밌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차후에 소비자들도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재밌게 매장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가산 지역에서는 우리 박 PD가 가가지고 운동하면 여성 손님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저만의 착각인가요? 제 얼굴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서로 띄워준다고요. 아, 예. 근데 저만 띄워주고요. 박 PD는 한 번도 안 띄워줘요. 저는. 저는 막걸리 모델로 강추합니다. 그거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뭐 그 판매량이 늘면은 분명히 또 모델료도 많이 올라가실 테니까. 예,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영양사분은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시 매장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평 정도 됐었던 매장이어서 지하에 있는 매장이었었다 보니까 200평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400만 원 선 정도 예 조금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 정도면 서현역에선 싼 거죠. 굉장히 싼 거죠. 예. 서현역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뭐 1층에 있는 뭐 대형 커피숍들 같은 경우도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임대료 한 그 정도 선이었었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그 권리금은 최종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의 이제 협의를 해서 들어가셨었고요. 그래서 인수를 하고 그 오픈 마케팅 재정비가 필요한 한 달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이제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었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들어가셨었고요. 오픈 첫 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쓰셨어요. 예, 실제로 좀 비용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마케팅에 대해서도 사실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마케팅 사원들이 엄청 찾아와요.
예, 예. 예, 그 발품을 파는 마케팅 사원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약간 사실 그 비용적인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에 혹해서 진행을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예, 예. 역시 마찬가지로 마케팅도 좀 노하우를 갖고 운영하시면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마케팅 부분 까지 같이 꼼꼼하게 옆에서 매칭으로 해드렸었다 보니까 예, 예. 금액적인 부분은 한 약 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었더라면은 훨씬 더 비싼 금액이었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기업을 약간 비방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난다라고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뭐 블로그라든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패키지 형태로 다 함께 진행을 해드렸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현재 이제 공식 채널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예, 예. 그래서 오픈 첫 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순수익이 조금 좀 적게 발생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많이 계속 유입을 되면서 3개월 차,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순수익률이 그래도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우와, 800만 원요? 예, 그 정도 발생을 하는 것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었었고요. 그분이 원래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금액에 도달한 거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크게 도달을 했었죠. 그리고 와. 그분이 사실 굉장히 마르신 분이었었고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데 아무래도 뭐 본인이 좀이라도 더 운동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뭐 본인의 건강까지 함께 찾았다라는. 이야, 예. 일석이조네. 예, 그리고 그 오픈하시고 2년 후에 결혼도 하셨어요. 예. 모든 걸 다 이루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이 되셨었고요. 지금은 정리하셨어요. 예. 그래요? 예, 지금은 정리하시고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시설업의 특징이 기기가 노후가 될 때 또 그거를 재정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하. 예, 그 기간별로 굵직굵직하게 금액이 크게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한 번 정도는 재정비를 하셨었는데 예. 두 번째 재정비 때는 뭐 그러면 어차피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임대 기간도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었고요.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종료를 하셨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진짜 이렇게 창업의 성공 사례 들으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 형제분 말씀드렸었고, 예, 두 번째 이제 성공 사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예. 오늘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서도 역시 물론 이분은 성공을 하셨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매출 허위 부분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속아서 그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이런 업종 혹은 다른 업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의하시고 넘어가실 수만 있다라면은 충분히 또 성공적인 창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여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때까지 좀 많은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네. 예, 좀 약간 좀 암울하셨었더라면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같이 좀 희망찬 미래를 꿈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도 더운데 진짜 비관적인 얘기 들으면 더 짜증 날 텐데 예. 오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사례와 함께 주의하셔야 될 점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예. 관심 가져주시고 들으시면 재밌는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제가 아직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예. 결혼 앞두셨었던 커플 분이 계셨습니다. 예. 결혼을 앞두시고 계셨었고, 근데 이제 두 분 다 연애는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나이도 많으셨었고요. 나이가 남자분이 40대였었고, 여자분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있으셨는데, 그 두 분이 옷가게를 계속 하셨었던 분이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다른 업종을 하고 싶으셨었던 그러한 그 예비 부부, 예비 부부의 그 창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예, 뭐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두 분도 굉장히 좀 독특하셨었던 분이셔가지고. 예. 예. 그 다른 업종이란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실 거죠. 궁금하게 만들라고. 예. 다음 방송을 들으시면은 궁금증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나날이 진짜 스킬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야 듣는 분도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예측들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업종이 뭘까? 뭐 이러시면서. 예, 뭐 아마 같이 궁금해 하시면서 다음 주 방송 들으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 들으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